네, 이번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자폐 스펙트럼 두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선정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 케이스는 명확하게 설사가 심한 그런 아이였고 다른 케이스는 변비가 심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차이가 난 몸 상태라서 두 케이스를 선정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18년생 여자아이에 대한 케이스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아이는 변비가 심한 그런 아이입니다. 두 달 즈음부터 아이가 다르다고 인지를 했고 엄마 아빠까지 말을 한 뒤에 그 뒤로 언어 발달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자폐 증상 중에 특징적으로 어떤 강박적인 행동들이나 변화를 거부하고 하던 대로 하고 루틴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강했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나 낯선 자극들을 너무 힘들어해서 외출을 잘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만 3세쯤 돼서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자폐 증상이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할 때는 처음에 보였던 증상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이 됐던 그런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폐 증상이 쭉 그대로 지속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은 호전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폐 성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많죠. 이 아이도 후자처럼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한참 부족한 그런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폐적인 증상들을 보면, 일단 의사소통과 상호 교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눈맞춤과 호명, 모방이 이전에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가 자라면서 조금씩 호전이 되었고, 이 아이는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엄마한테는 오히려 너무 집착을 하고 분리불안이 심한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봐야 될 정도로 분리불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발달하고 있었고, 표현 언어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그냥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상호작용을 좀 보이고 애정 표현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많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친구들한테도 애초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관심이 점점 늘었지만 어떻게 놀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정도로 발달이 올라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대로 틀에 박힌 대로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줄 세우고 이런 것도 심했고,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도 심했고,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텐트럼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주차하는 지하 2층에만 주차를 해야 되고, 집에 올 때는 순서대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항상 가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다른 자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감각적인 불편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예민한 형태로 많이 나타났는데, 빛 자극을 계속 쳐다본다거나 하루 종일 바퀴를 쳐다보고, 촉각이 극도로 예민해서 로션을 못 바르고 머리를 못 감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이런 그 예민한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증상 중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못 자르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이 아이도 당연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기계음, 예를 들면 밥솥 소리나 전자레인지 소리 이런 거에도 많이 민감했고, 핸드드라이기 소리는 너무나도 많이 민감한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냄새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나는 건 없었고, 미각도 편식이 심한 편이었으나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계속 움직였는데, 집안에서만 이렇고 밖에 나가서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당연히 불안하고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엄마나 아빠가 볼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밖에 나가면 이런 새로운 자극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못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휴직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불안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다른 증상이 자라면서 조금씩 개선된 것처럼 이런 불안도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은 호전된 상태, 그렇지만 아직도 심한 상태로 한의원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아이의 자폐가 아닌 신체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아이들이 그렇듯이 편식이 아주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밥에다가 그냥 반찬은 자극적이지 않은 두부, 계란 정도, 이런 정도만 먹었고 자라면서 새 음식 시도가 조금씩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잘 먹진 않았습니다. 특징적으로 변비가 아주 심했는데요. 3, 4일에 한 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변을 계속 참으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변을 볼 때는 이게 항문을 찢어버리면서 출혈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비가 심한 아이들은 변을 볼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자기가 스스로 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변비가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변비가 거의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변비가 심해서 많이 고생을 했고 관장까지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소변에 대해서는 기저귀를 일찍 뗀 편인데 그 이후로 실수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변비 성향이 있고 조금 조심스럽고 예민한 성향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소변 실수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도 수면의 문제가 확실히 보였는데요. 수면 문제의 특징이 잠이 일단 들면 잘 자는데 잠이 드는 것이 힘든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예민하고 긴장하고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야 잘 자는데 긴장이 풀리는 것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드는 것이 힘들었던, 한 번 긴장이 풀려서 잠들면 그래도 쭉 자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비염도 좀 심한 편이라서 1년 내내 증상이 있었고 환절기, 봄, 가을이 되면 그 증상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 특히나 하루 중에 자기 전에 코막힘이 심해서 더더욱 잠들기 힘들어지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비염이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것처럼 감기도 자주 걸려서 열도 잘 나고 약도 많이 먹게 되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비염이 있으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아토피가 어릴 때 있었는데 크면서 아토피는 조금씩 줄었는데 지금은 어떤 습진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조해져 있는,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지금도 음식 조절이 잘 안 되고 밀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발적이, 피부가 빨개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밀가루 자체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적지만 피부가 많이 건조한 형태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특징적으로 장애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변비 형태로 많이 오죠. 변비가 된다는 건 장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노폐물의 배출이 늦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노폐물 배출이 늦어지면 노폐물이 다시 흡수가 되면서 뇌신경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가 보이는 것처럼 면역에 대한 문제, 알레르기 질환이나 감기가 자주 걸리는 이런 면역에 대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역 반응 때문에 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감각 처리 장애,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자폐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폐 증상과 별개로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 몸의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장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자율신경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 결과로 몸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또 장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치료를 위해서 장 기능을 조절해주고 특히 장의 운동성을 올려서 변비를 조절해주는 것이 핵심인 그런 아이입니다. 장 운동성을 개선해주면서 동시에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한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효과를 살펴보면 1개월 뒤
1개월분을 복용한 뒤 재진을 했는데 초반에 한 일주일 동안은 변비가 별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제가 주로 처방하는 약들이 강하게 설사를 시킨다기보다는 장의 활동을 도와주고 장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약들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뭐 별 반응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반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 없이 변비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장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니까 쌓여 있는 것들이 확 이렇게 많이 빠져나온 뒤 그 뒤로 지금은 변을 계속 잘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재진을 했을 때는 변이 편해진 것 플러스 아이가 조금 덜 민감한 것 같다, 좀 덜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치료했을 때 자폐적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이 아이는 몸이 일단 편해지니까 조금 덜 예민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감각적으로 민감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변비가 있을 때는 짜증도 나고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 그래도 긴장도 풀리고 몸이 조금 더 편해지죠. 그런 반응이 조금씩 시작되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약으로 꾸준히 복용하면서 꾸준히 계속 변화가 생겼고 꾸준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에 체크했을 때는 감각적으로 예민한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이전에도 조금씩 발달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의원으로 내원했지만 한약 치료 이후에 그보다 몇 단계 더 발달이 올라온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긴장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가끔은 당연히 아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긴장을 하지만 엄마가 잘 설명해주면 이해를 하고 스스로 참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아이였는데 아이 스스로 훨씬 더 편해졌고요. 그리고 몸 상태로는 대변은 계속 편한 상태가 유지가 되었고, 음식 종류도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지면서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고요. 알레르기 성향도 조금씩 줄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치료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올해 초에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일반반으로 입학해서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 상태도 항상 편해져 있는데 음식에 따라서 음식 먹는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스 차거나 방귀가 많아지는 그런 반응은 좀 보이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장이 약한 것이 체질적인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장 쪽으로 항상 증상이 먼저 오는 그런 패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염도 거의 나타나진 않지만 요번에 봄 환절기 때 다시 살짝 보였다가 또 다시 금방 좋아지고 이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 생활도 문제없이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그래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고 조금 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 교류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섬세한 감정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약한 그런 정도로 많이 좋아진 상태로 계속 치료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케이스를 설명드릴 텐데, 앞서 설명드린 아이가 변비 쪽으로 오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설사 쪽으로 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론 그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에 따라서 자폐 증상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조금은 다르고 거기에 맞춘 치료가 다르고 약간의 증상의 경향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21년생 남자고 쭉 계속 발달이 늦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폐 아이들은 쭉 계속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고 발달이 늦은 그런 아이도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어쩌면 조금 더 빠른 발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퇴행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물론 그런 퇴행 반응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라다가 퇴행 반응이 왔다면 이 아이는 다른 질환보다는 자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맞춤 호명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내원했을 때도 무발화 상태였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미 없는 소리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달 정도 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나이대 아이들이 그렇듯이 의심은 되지만 지켜보자, 조금 더 놔둬보자, 아직까지 어리니까 판단이 힘들다,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견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아이가 하루하루가 중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 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센터 치료를 해주고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외에 가족들 중에 어떤 발달이 느리거나 문제가 있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 눈맞춤, 호명, 모방이 다 약했고, 눈맞춤, 호명은 한 30%, 40%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 아까 아이와 다르게 부모님에 대해서도 별로 큰 애착 반응은 없었습니다. 애착은 없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크레임 반응이라고 하죠. 데려가서 해달라고 하고 그런 정도로만 보였고, 언어 능력도 올라오지 않아서 무발화 상태였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큰 애착 반응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크게 애착 반응은 없었고 상호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이모나 할머니는 인지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애정 표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그런 아이였고, 대부분의 이제 자스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조금 더 이제 상호작용이 더 잘 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아이를 배려해주고 눈치를 봐서 빨리 캐치해주고 해서 그런지 상호작용이 되는 편인데, 또래 친구한테는 거의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감각적인 추구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앞서 변비가 심한 아이는 감각적인 것도 있었지만 불안도, 긴장 이런 게 심했다면, 이 아이는 불안, 긴장, 예민함 이런 것보다는 감각 추구를 하고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게 상당히 심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동 행동들, 머리를 때리고 뱅뱅 돌고 파닥거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물건 계속 쥐고 있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소리를,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을 계속 했고요. 앞서 변비가 있는 아이가 정해진 대로, 루틴대로 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편했다면, 이 아이는 별로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감각 느끼면 됐지,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감각 느끼는 게 중요하지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아이였고요. 감각 자극으로는 뭐 시각 추구, 촉각 추구 다 많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촉각이 상당히 이렇게 예민하고 느끼려고 하는데 통각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 특징이 이렇게 감각의 불균형 상태가 특징적이거든요. 특정 감각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면에 동시에 어떤 것들은 너무 약하거나 느리기도 한 그런 패턴을 보이죠. 후각도 계속 물건 냄새 맡고 사람 냄새 맡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냄새를 맡는 것을 즐겨 했고, 편식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편식도 아주 극심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뺑뺑 도는 거, 코끼리코 하듯이 뺑뺑 도는 것들을 보이는데, 이 아이도 뺑뺑 도는데 자주 계속 도는데 돌고 나서 어지러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의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몇 바퀴만 돌아도 당연히 어지럽죠. 이 아이들은 도는 감각을 느끼는 그런 전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고 나서도 어지러워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불안보다는 자기가 감각 추구를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공격성 쪽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남들의 감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운다 아니면 우는 척 한다 그럴 때 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다라고 하시던데, 이거는 뭐 아이의 성격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양을 보이니까, 다른 표정과 행동을 하니까 그냥 재밌는 거죠. 뭐 감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도 당연히 다 느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몸 상태를 보면 먼저 편식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냥 맨밥, 쌀밥에 된장국만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먹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억지로 먹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냄새 맡고 가끔 먹어보는 이런 정도고, 거의 대부분 이런 밥만 먹습니다. 이런 걸 먹는데도 변이 계속 안 좋죠. 설사를 자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3번 물음변을 보고, 간혹 가다가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너무 이제 장이 민감해져 있으니까 설사를 뭐 10회 이상 하기도 하고, 장염도 자주 생기고, 가만히 들어보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자주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확실히 장이 너무 과민해져 있고 장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소변은 아직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고,
수면도 상당히 불규칙한 패턴을 보입니다. 앞서 변비가 있던 아이가 잠드는 게 힘들고 일단 잠들면 잘 잔다면 이 아이는 수면 주기가 애기 같은 거, 수면 주기가 아직 맞지 않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뭐 길게 깊게 자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2시간 잤는데 완전 통잠을 자는 것처럼 다 깨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낮에 밤잠 자듯이 6시간, 7시간 자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면 주기가 안 잡히는 엉망진창인 그런 패턴을 보이죠. 참고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특히 장의 설사 쪽으로 오는 애들이 수면 주기가 안 맞는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수면 주기보다는 예민해져서 잠드는 것이 힘든 그런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경향성일 뿐이니까 100%는 아닙니다. 자, 이 아이는 명확한 증상이 장에 문제가 존재하죠. 그렇게 음식 종류가 적고 어떻게 보면 전혀 자극적일 것 없는 음식만 먹는데도 설사를 자주 하고 장에 염증도 잘 생기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이 아이는 쉽게 장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 누수 상태를 잘 보이는 것, 이것이 자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태 때문에 뇌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감각적인 문제가 발생한 그런 아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은 장 염증을 조절해주고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했고 이 아이는 체질적으로 조금 쓴 약이 필요해서 쓴 약을 처방했는데 다행히 잘 복용해줘서 문제없이 치료를 했습니다. 간혹 이렇게 쓴 약을 복용해야 되는 아이들 중에 문제없이 그렇게 식욕이 예민하고 편식하는 아이인데 쓴 약을 잘 먹는 애들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잘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제가 예를 들은 게 이 아이는 한 달 복용하고 나서 감각 추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감각 추구가 사라졌는데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장 문제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복용 이후에 재진을 했는데 감각 추구가 거의 사라졌고 거의 없어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조금 더 인지하고 상호작용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사회성이 선천적으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회성을 보일 수 없는 몸 상태, 사회성을 보일 수 없는 신경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감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 시끄러운 장소나 정신없는 장소에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몸 상태 때문에 사회성이 없어지는 것, 사회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사회성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만들어주고 사회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 문제가 잡혀야 되는 거죠. 이런 감각 문제가 사라지면 사회성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약을 복용하면서 대변 형태가 많이 잡혔고 대변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폐적인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들은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자폐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면 몸 건강의 변화들은 비교적 빨리 시작되는 편입니다. 장이 잡히다 보니까 수면이 점점 편해졌고요. 자다 깨는 일이 많이 줄었고 조금씩 주기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당연히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예민한 것들이 더 줄어야 편식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 아이들이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소화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식을 하는 것과는 달리 감각적으로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편식을 하는 겁니다. 특정 감각, 특정 식감이나 색이나 맛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먹여도 혼이 나도 안 먹는 거죠. 나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한약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편식이 조금씩 줄기 시작한다. 그런 반응이 나온다. 감각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이 상당히 줄기 시작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모든 감각들이 결국은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반응이 조기에 나타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감각적인 문제는 조기에 개선됐기 때문에 발달이 점점 올라오면서 눈맞춤 호명 이런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발달이 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발달이 올라올 때 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뭐 수업을 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을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발달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하고 모방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발달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처럼 친구한테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아직 잘 놀지는 못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영역이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잘 노는 것은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매너하고 미국의 매너가 다르죠. 그것처럼 서로 잘 지내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워가면서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갑니다. 몸 상태는 대변은 계속 편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소화기 기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키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내 몸에서 영양 흡수를 하기 전에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발달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장 기능이 잡히니까 점점 신체적인 발달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장 기능이 잡히다 보니까 수면도 주기가 점점 조절이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멜라토닌은 원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세로토닌은 뇌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장에 엄청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수면 주기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설사를 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두 아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변비가 심한 그런 유형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설사 쪽으로 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둘 다 장 기능에 문제가 있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렇게 변비가 오고 장 기능이 떨어지는, 활동이 떨어지는 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불안, 긴장, 예민함 이런 쪽이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긴장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 활동이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쪽이 많이 오고 이렇게 설사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향성이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는 앞서 변비 쪽에 오는 아이는 긴장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잠드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많이 오고 장 기능이 예민한 쪽으로 오는 아이는 주기가 안 맞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오는 그런 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처방된 한약은 첫 번째 아이는 장의 운동을 조절해주고 가스 차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쪽 약들을 처방을 했고 그러면서 신경이 예민한 것들을 조절해주는 쪽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아까 제가 쓴 약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황련이라는 약재가 물론 몸에 안전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가면서 소화기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황련의 베르베린 성분이 이런 그 염증도 줄이지만 뇌신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서 복용하고 둘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후박, 지실, 황련, 생강 이런 약재들은 대부분 다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약재이고 물론 이제 맛이 있는 그런 약재는 아니지만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장기간 치료하고 장기간 복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자폐 아이들은 이 두 아이의 케이스처럼 감각적인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고 이런 감각 문제 때문에 여러 자폐 증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뇌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도 이 아이들처럼 변비, 설사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증상이 동반되느냐 그
그리고 아이의 체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한약 치료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자폐 치료 한약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폐 아이들한테 다 이 약을 주면 다 치료가 되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약을 써야만 좋아지고, 아까 첫 번째 아이에게 도움이 됐던 이 약을 두 번째 설사하는 아이한테 처방을 했다면 분명히 더 심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를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이마다 원인을 파악하고 체질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약을 처방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고 순한 한약 위주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가 걱정돼서 이런 약들을 처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아이들은 순하지 않은 약을 쓰면 난리가 납니다. 자폐 아이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양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정도 용량이면 효과가 하나도 없을 거라 라고 들었는데 그 약을 복용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몸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약을 처방하면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한 약을 써야만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없는 안전한 한약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기능을 잡아주는 게 자폐 아이들의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뇌신경의 성장 발달도 중요하지만 자폐 아이들이 자폐적인 증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총괄해서 표현을 하자면 자율신경의 불균형 상태를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뇌신경의 변화도 생기고 동시에 자율신경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뭐를 따로 떼놓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좋아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이거든요. 자율신경은 내 몸 장기 곳곳에 분포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가 소화기, 특히 장입니다. 장에는 우리가 이제 뇌신경 밑에 있는 척수 있죠. 척수보다 더 많은 신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신경에 민감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인데요. 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자율신경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고, 반대로 자율신경 문제가 생기면 장 문제가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적인 증상을 떠나서 소화기 기능의 문제, 알레르기 문제, 수면 패턴의 문제, 대소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자폐 아이들은 장 기능이 조절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만 좋아지게 만들겠다, 신경만 좋아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조절이 돼야만 여러 가지 자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실 자폐 아이들의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치료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치료 케이스 설명이라도 종종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